북한 국가대표 탁구 선수가 국제대회에서 동메달을 따고도 시상대 위에서 아무런 감동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날 이후 그는 자신이 쥐고 있던 라켓을 내려놓고 목숨을 건 선택을 하게 됩니다. 같은 팀 동료 5명이 함께했지만 끝까지 살아남은 것은 3명뿐이었습니다. 과연 시상대 위에서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고 나머지 2명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탈북민들의 진실된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 모든 것은 평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평양이라고 하면 뉴스에서 나오는 그 회색빛 도시를 떠올리시겠지요. 그런데 제가 기억하는 평양은 조금 달랐습니다. 대동강변에 버드나무가 늘어서 있고 봄이면 강바람에 실려오는 꽃향기가 코끝을 간지리던 곳. 그게 제 고향이었습니다. 만경대구역 체육인 합숙소에서 2분 거리에 우리 집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기계공장 노동자셨고 어머니는 인민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넉넉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평양이니까 다른 지방보다는 나은 편이었지요. 어머니가 늘 하시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준혁아, 우리가 평양에 사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아느냐. 제가 탁구를 시작한 건 8살 때였습니다. 인민학교 체육선생님이 제 손목을 보더니 이 아이는 라켓을 쥐어야 한다고 하셨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합숙소로 뛰어가고 하루에 8시간씩 공을 쳤습니다. 손바닥에 물집이 잡히고 터지고 또 잡히고. 그래도 아프다는 말 한마디 못했습니다. 아프다고 하면 정신력이 약하다고, 정신력이 약하면 사상이 의심스럽다고 했으니까요. 15살에 국가대표 후보에 올랐고 18배 정식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날 어머니가 합숙소까지 찾아오셔서 인절미를 싸오셨는데 그 인절미를 먹으며 어머니가 우시던 모습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들이 나라를 빛내는구나. 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국가대표라고 하면 뭔가 대단해 보이시겠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배급은 일반 주민보다 나았습니다. 쌀도 받고 가끔 고기도 나왔으니까요. 우리나라 재래시장처럼 생긴 장마당에서 쌀 킬로에 5,000원 넘게 하던 시절에 우리는 배급으로 받아 먹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특혜인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대가가 있었습니다. 국제대회에서 성적을 못 내면 탄광으로 보내진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소문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보다 3살 많은 선배가 아시안 대회에서 1라운드에 떨어진 뒤 어느 날 갑자기 합숙소에서 사라졌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함경도 탄광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23살짜리 청년이 라켓 대신 곡괭이를 쥐게 된 겁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 하지만 그게 뭔지는 몰랐습니다. 그냥 더 열심히 쳐야 한다. 성적을 내야 한다. 그래야 살아남는다.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 탁구가 좋아서 친 게 아니라 살기 위해서 쳤습니다. 밤이면 합숙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강 건너에는 어떤 세상이 있을까? 다른 나라 선수들은 어떻게 살까? 하지만 그 생각은 오래 하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 생각 자체가 위험한 세상이었으니까요. 그 시절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진짜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 자유가 뭔지, 편의점이라는 게 있다는 것조차. 아무것도요. 21살이 되던 해 저는 처음으로 북한 밖을 나갔습니다. 중국 선양에서 열린 국제 탁구 대회였습니다. 비행기를 타본 것도 처음이었고 다른 나라 땅을 밟아본 것도 처음이었습니다. 출발 전에 보위부 감시원이 우리를 한 줄로 세우고 말했습니다. 외국에 나가면 남조선 사람들이 꼬드길 것이다. 절대 혼자 다니지 마라. 화장실도 둘이서 가라. 그 말이 우스꽝스럽다는 걸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선양공항에 내렸을 때 첫 번째 충격이 왔습니다. 공항 안에 가게가 수십 개가 있었습니다. 과자, 음료수, 옷, 가방. 여러분이야 공항 면세점 같은 게 당연하시겠지만 저는 태어나서 그렇게 많은 물건을 한꺼번에 본 적이 없었습니다. 다리가 멈추었습니다. 감시원이 뭘 보느냐,
빨리 걸어라고 등을 떠밀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대회장에서 왔습니다. 한국선수단과 같은 층에 숙소가 배정된 겁니다. 복도에서 마주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 선수들은 우리와 같은 말을 쓰는데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웃으면서 대화하고 코치한테도 농담을 던지고 연습 끝나면 3, 4, 5 모여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깔깔거렸습니다. 우리는 달랐습니다. 감시원 눈치를 보며 고개를 숙이고 다녔고 말 한마디도 조심했습니다. 같은 탁구를 치는 사람들인데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자유로운 걸까? 그 의문이 가슴에 못처럼 박혔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경기가 끝난 뒤 찾아왔습니다. 한국 남자 선수 한 명이 복도에서 저한테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감시원이 잠깐 자리를 비운 틈이었습니다. 형, 경기 잘 봤어요. 백핸드 진짜 좋더라. 그러더니 자기 핸드폰을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 뭐가 뜨는데 그게 인터넷이라는 거였습니다. 검색창에 글자를 치니까 세상 모든 정보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뉴스, 사진, 영상. 서울거리 풍경이 화면에 떴는데 번쩍이는 간판들, 자동차들, 사람들 표정. 다들 웃고 있었습니다. 30초도 안 되는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감시원 발소리가 들려서 황급히 돌아섰으니까요. 하지만 그 30초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날 밤 숙소에서 같은 팀 은지 누나가 제 얼굴을 보더니 물었습니다. 준혁아, 무슨 일 있었어? 저는 대답 대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분한 건지 슬픈 건지 무서운 건지 모를 눈물이었습니다. 우리만 이렇게 사는 거였습니다. 우리만 갇혀 있었던 겁니다. 그 대회에서 저는 동메달을 땄습니다. 시상대에 올라 인공기가 올라가는 걸 보면서 예전 같으면 벅차올랐을 텐데 이상하게 아무 감정이 없었습니다. 그 깃발이 저를 지켜준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나. 그 깃발 아래서 선배는 탄광으로 끌려갔고 사람들은 굶어 죽어가고 있었는데 귀국길 비행기 안에서 동수 형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동수 형은 우리 팀 주장이었는데 나이도 제일 많고 형처럼 따르던 사람이었습니다. 형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혁아, 너도 봤지?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형이 말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오면 그때는 그냥 넘어가지 말자.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저는 정확히 알았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구름이 흘러갔습니다. 그 구름 아래 어딘가에 자유로운 세상이 있다는 걸 이제 저는 알아버렸습니다. 알아버린 사람은 다시 모르는 척할 수 없다는 것도요. 여러분, 사람이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죽음이 아닙니다. 희망을 받다가 다시 빼앗기는 거, 그게 제일 무섭습니다. 중국 대회에서 돌아온 뒤 저는 예전의 저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훈련을 해도 머릿속에는 한국 선수들이 웃으며 탁구 치던 모습이 떠올랐고 밤이면 그 작은 스마트폰 화면에서 봤던 세상이 아른거렸습니다. 은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준혁아, 우리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거냐? 훈련이 끝나고 합숙소 뒷골목에서 은지가 그렇게 속삭였을 때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대답을 하면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았으니까요. 그런 우리에게 동수 형이 찾아왔습니다. 동수 형은 남자팀 주장이었는데 형이라기보다는 아버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후배들 밥 못 먹으면 자기 배급을 나눠주고 누가 훈련 중에 다치면 밤새 간호하던 사람. 그 동수 형이 어느 날 저와 은지, 태일이, 막내 수연이까지 5명을 몰래 불러 모았습니다. 다음 달에 동남아시아 대회가 있다. 거기서 한국 대사관으로 가자.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망명. 그 단어를 입 밖에 꺼낸다는 것 자체가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수연이는 20살 막내였는데 겁에 질려 손이 떨렸지만 저도 가겠습니다 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일이는 한참을 말이 없다가 형 믿겠습니다 했습니다. 저도 은지 손을 꼭 잡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회가 열린 건 동남아시아의 어느 나라였습니다. 공항에 내리자마자 후끈한 바람이 얼굴을 때렸는데 그 바람이 자유의 냄새처럼 느껴졌습니다. 동수 형이 미리 알아둔 한국 대사관까지는 차로 30분 거리. 대회 이틀째 밤 보위부 감시원이 잠든 틈을 타서 우리 5은 숙소를 빠져나왔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은지가 제 손을 너무 세게 쥐어서 손가락 뼈가 부러지는 줄 알았는데 저도 똑같이 쥐고 있었습니다. 수연이는 뒷좌석에서 소리 없이 울고 있었고 태일이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대사관 2km 전에서 택시가 멈췄습니다. 앞에 검문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이부 감시원이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나중에 안 건데 숙소 CCTV를 다른 감시원이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 순간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합니다. 동수 형이 갑자기 택시 문을 열고 뛰어내렸습니다. 감시원들 쪽으로 달려가면서 소리쳤습니다. 야, 나만 잡아. 얘들은 몰랐어. 내가 억지로 데려온 거야. 그러고는 우리한테 외쳤습니다. 도망쳐. 빨리. 하지만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감시원이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전부 붙잡혔습니다. 동수 형이 끌려가면서 뒤를 돌아봤는데 그 눈빛이. 여러분, 그 눈빛을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미안하다는 것도 아니고 슬프다는 것도 아니고 미안하다, 내가 더 잘 준비했어야 했는데 그런 눈이었습니다. 귀국길 비행기 안에서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수연이는 공포에 질려 식은땀을 흘렸고 은지는 제 어깨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떨었습니다. 저는 창밖구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끝났다. 우리는 끝났다. 평양에 도착하자마자 보이부 지하 신문실로 끌려갔습니다. 남조선 괴뢰와 접촉했느냐, 누가 시켰느냐, 돈을 받았느냐, 잠을 재우지 않고 사흘을 신문했습니다. 동수형은 주모자로 분류됐습니다. 정치범 수용소. 그 이름만 들어도 등골이 서늘해지는 곳. 형이 끌려가던 날, 저는 담장 너머로 형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깎인 머리 수에 같은 옷. 그 넓은 어깨가 그렇게 작아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형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넷은 체육 성적이 있다는 이유로 간신히 수용소는 면했습니다. 하지만 국가대표 자격은 박탈. 팀은 해체. 저는 함경도 지방체육지도원으로, 은지는 공장으로, 태일이는 농장으로, 수연이는 고향으로 쫓겨났습니다. 평양에서 쫓겨난다는 건 여러분이 서울에서 살다가 하루아침에 깊은 시골로 쫓겨나는 것보다 더한 겁니다. 그건 사회적 죽음이었습니다. 함경도에 도착한 첫날 밤 싸늘한 방바닥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동수 형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형이 외쳤던 그 마지막 말. 도망쳐. 그 말이 귓가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형, 나는 반드시 나가겠습니다. 형 목까지. 그때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함경도에서 보낸 2년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어두운 시간이었습니다. 지방체육지도원이라고 해봐야 이름만 그럴듯했지. 실상은 시골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줄넘기나 시키는 거였습니다. 국가대표 출신이 할 일이 아니라고요? 그런 자존심 같은 건 진작에 사라졌습니다. 배급이 끊긴 지 오래라 하루 한 끼 옥수수죽으로 버텼는데 우리나라 IMF 때 힘들었다고들 하시잖아요. 그때보다 10배는 더 했습니다. 겨울이면 연탄도 없어서 방바닥이 얼었습니다. 손발이 갈라지고 터져도 약 한 알 구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약 한 알이 하늘의 별 따기라는 말이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래도 저를 버티게 한 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동수 형의 마지막 말, 그리고 하나는 은지였습니다. 은지는 공장으로 쫓겨간 뒤에도 가끔 몰래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감시가 붙어 있었으니까요. 그래도 은지는 보냈습니다. 종이 한 장에 꾹꾹 눌러 쓴 글씨. 준혁아, 나는 아직 포기 안 했어. 그 편지를 읽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면서도 동시에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되살아났습니다. 망명 실패 2년째 되던 겨울, 은지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야간 열차를 타고 12시간을 달려온 거였습니다. 얼굴이 반쪽이 되어 있었습니다. 공장에서 하루 14시간씩 일하면서 배급은 옥수수 한 줌. 그 은지가 저를 붙잡고 말했습니다. 준혁아, 우리한테 남은 시간이 없어. 이러다 다 죽어. 동수 형처럼 끌려가든 굶어 죽든. 여기서 죽으나 나가다 죽으나 똑같아. 그러면 나가다 죽자. 그 말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해외 대회가 아닙니다.
두만강을 건너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 태일이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농장에서 일하던 태일이는 만나자마자 형, 나도 간다 했습니다. 얼굴이 까맣게 탔고 손은 농사일에 갈라져 있었지만 눈빛은 살아 있었습니다. 동수 형 생각하면 안 갈 수 없지. 태일이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수연이도 찾았습니다. 고향에 돌아간 수연이는 장마당에서 물건을 팔며 살고 있었는데 우리를 보자마자 울었습니다. 언니, 오빠들, 저도 데려가 주세요. 20살이던 막내가 22살이 되어 있었는데 눈이 훨씬 깊어져 있었습니다. 준비에 석 달이 걸렸습니다. 장마당에서 브로커를 수소문했습니다. 두만강 건너편에 조선족 마을이 있는데 거기서 사람을 받아준다더라. 그런 소문을 쫓아다녔습니다. 돈은 은지가 마련했습니다. 어머니한테 받은 금반지, 그게 은지의 전 재산이었는데 그걸 팔았습니다. 제가 그건 안 된다 했더니 은지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반지가 중요해, 살아남는 게 중요해. 그 웃음이 얼마나 쓸쓸했는지 모릅니다. 탈출 날짜가 잡혔습니다. 2013년 1월. 두만강이 꽁꽁 얼어붙는 한겨울. 강이 얼어야 건널 수 있으니까요. 떠나기 이틀 전 저는 몰래 평양에 다녀왔습니다. 어머니를 한 번만 뵈려고. 하지만 집 앞까지 갔다가 대문을 두드리지 못했습니다. 문을 열면 어머니를 보면 갈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새벽 어둠 속에서 대문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이마가 얼어붙은 땅에 닿을 때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불효자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꼭 살아서 언젠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마당 한쪽에 서 있는 살구나무를 올려다봤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가 심어주신 나무. 여름이면 살구가 주렁주렁 달려서 동생이랑 따먹던 나무. 겨울이라 앙상한 가지만 남아있었는데 봄이 오면 또 꽃이 피겠지요. 저는 그 나무를 한참 바라보다가 돌아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못 갈 것 같았으니까요. 숨을 쉬면 코털이 얼어붙고 입에서 나오는 김이 순식간에 얼음 결정이 되어 흩어지는 추위였습니다. 여러분, 한겨울에 새벽 바깥에 나가 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그 추위에 10배를 곱하면 됩니다. 함경도 겨울은 그런 곳입니다. 밤 11시. 브로커가 알려준 두만 강변 갈대밭에 4명이 모였습니다. 저, 은지, 태일이, 수연이. 동수 형이 있었다면 5이었을 텐데. 아무도 그 말을 입 밖에 꺼내지 않았지만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브로커가 손가락으로 강 건너편을 가리켰습니다. 저 불빛 보이지? 거기가 중국이야. 300m만 건너면 돼. 근데 순찰대가 1시간에 한 번씩 돈다. 지금 막 지나갔으니까 40분 안에 건너야 해. 300m. 말로 하면 별것 아닌 거리입니다. 운동장 3바퀴도 안 되는 거리. 하지만 그 300m가 삶과 죽음의 경계선이었습니다. 제가 먼저 발을 내디뎠습니다. 얼음 위에 발을 올리는 순간 삐걱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얼음이 깨지면 영하 20도 강물에 빠지는 겁니다. 그건 3분 안에 죽는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한 발, 또 한 발. 얼음 위를 기다시피 걸었습니다. 은지가 뒤따라왔습니다. 은지는 아무 말 없이 제 점퍼 끝을 꼭 쥐고 걸었습니다. 그 소나기 힘이 얼마나 셌는지. 은지도 무서웠던 겁니다. 하지만 무서워도 걸었습니다. 그게 은지였습니다. 문제는 수연이었습니다. 강 위에 올라서자마자 수연이가 얼어붙었습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공포에 질려 한 발자국도 못 떼는 거였습니다. 못 가겠어요. 무서워요. 오빠, 나 못 가겠어요. 수연이가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큰 소리를 낼 수 없었습니다. 순찰대에 들키면 끝이니까요. 은지가 돌아갔습니다. 수연이 손을 잡고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수연아, 나만 봐. 내 손만 잡고 한 발씩만 가면 돼. 우리가 같이 가는 거야. 은지가 수연이 손을 잡고 한 발 한 발 이끌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은지가 없었으면 우리는 여기서 끝났겠구나. 강 한가운데쯤 왔을 때였습니다. 멀리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손전등. 순찰되었습니다. 시간이 생각보다 빨리 지나간 겁니다. 브로커가 엎드려 하고 외치듯 속삭였습니다. 4명이 동시에 얼음 위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영하 27도 얼음 위에 배를 대고 엎드려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으시겠지요. 그 추위가 백가죽을 뚫고 내장까지 파고드는 느낌이었습니다. 이가 딱딱딱 부딪혔는데 그 소리가 들릴까봐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테일이가 기침을 참고 있었습니다. 감기에 걸려 있었거든요. 기침 한 번이면 끝입니다. 테일이가 입을 손으로 틀어막고 고개를 숙였는데 나중에 보니 손바닥을 이빨로 깨물어서 피가 나 있었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서 기침을 참은 겁니다. 손전등 불빛이 우리 위를 스쳤습니다. 1번, 2번.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은지가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수연이는 얼음에 얼굴을 파묻고 기도하듯 입술을 달싹거렸습니다. 불빛이 지나갔습니다. 순찰대가 멀어졌습니다. 브로커가 지금 했습니다. 4명이 벌떡 일어나 달렸습니다. 얼음 위에서 달리는 건 미끄러워서 넘어지기 십상인데 넘어지면 일어나고 또 넘어지면 또 일어나면서 달렸습니다. 강 건너편 갈대밭에 몸을 숨겼을 때 수연이가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테일이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은지가 저를 안았습니다. 저도 은지를 안았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서로를 안고 떨고 울었습니다. 중국 땅이었습니다. 우리는 살아서 강을 건넜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중국 공안한테 잡히면 바로 북송이다. 북송. 북한으로 다시 보내진다는 뜻입니다. 그건 망명시도보다 더 무거운 죄입니다. 돌아가면 수용소가 아니라 총살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4명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자유를 향해서. 아니, 살기 위해서 강을 건넜으니 이제 자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었는지요. 중국 땅을 밟은 첫날, 브로커가 우리를 데려간 곳은 조선족 마을의 허름한 창고였습니다. 옥수수 자루가 쌓여 있고 쥐가 돌아다니는 그런 곳. 하지만 지붕이 있고 바람을 막아주니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조선족 아주머니 한 분이 뜨거운 국밥을 끓여주셨는데 그 국밥을 먹으며 수연이가 또 울었습니다. 따뜻한 밥이 이렇게 맛있는 거였어요. 22살짜리 아이가 밥 한 그릇에 우는 걸 보면서 저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조선족 마을 사람들은 참 고마웠습니다. 같은 핏줄이라고 같은 말을 쓴다고 위험을 무릅쓰고 우리를 숨겨주셨습니다. 할머니 한 분은 자기 손잡벌 되는 수연이를 보면서 아이고 어쩌다 이 고생을 하시며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그 시절 우리 어머니 세대분들이 피난민 도와주시던 것처럼 그 할머니도 그렇게 우리를 품어주신 거였습니다. 하지만 오래 머물 수 없었습니다. 중국 공안이 탈북자를 잡으면 바로 북한으로 돌려보냅니다. 북송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잡혀서 돌아가면 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우리처럼 한번 망명시도 전과가 있는 사람들은 돌아가면 총살이었습니다. 그래서 숨어 살았습니다. 낮에는 창고에서 꼼짝 않고 밤에만 잠깐 바깥 공기를 쐬었습니다. 은지와 수연이는 조선족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는데 이름도 가짜, 신분도 가짜. 누가 어디서 왔어? 하고 물으면 연변이요 하고 대답하는 연습을 수십 번 했습니다. 중국말을 못하니까 조선족인 척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었습니다. 저와 테일이는 공사장에서 일했습니다. 시멘트 포대를 나르고 벽돌을 쌓고 하루 종일 일해도 중국 사람 일당의 절반도 못 받았습니다. 불법 체류자니까 항의할 수도 없었습니다. 테일이가 농담을 했습니다. 형, 우리 탁구 라켓 대신 삽을 쥐었네. 웃기려고 한 말인데 아무도 못 웃었습니다. 석 달째 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잊을 수 없는 날입니다. 수연이가 식당에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1시간, 2시간. 은지가 불안해하며 식당으로 달려갔는데 식당 주인이 창백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공안이 왔었어. 그 아이를 데려갔어. 공안 단속이었습니다. 수연이가 설거지를 하다가 들킨 겁니다.
신분증을 못 내밀었고 중국말을 못했고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은지가 미친 듯이 울었습니다. 수연이를 구해야 해. 어떻게든 구해야 해. 하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공안에 잡혀간 탈북자를 구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건 없었습니다. 브로커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늦었어. 수연이가 북송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건 일주일 뒤였습니다. 22살. 탁구를 좋아하던 겁이 많지만 의지가 강하던 오빠들 저도 데려가 주세요 하고 울던 아이. 그 아이가 강제로 끌려가 다시 그 지옥으로 돌아간 겁니다. 수연이가 어떻게 됐는지 저는 지금도 모릅니다. 알고 싶지만 알기가 무섭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창고 구석에서 벽을 치며 울었습니다. 동수 형에 이어 수연이까지. 5명이서 시작했는데 셋만 남았습니다. 내가 수연이를 더 잘 지켰어야 하는데. 내가 식당에 가지 말라고 했어야 하는데. 그 죄책감이 지금도 가슴을 짓누릅니다. 은지가 울다 지쳐 잠든 제 옆에 앉아 말했습니다. 준혁아, 수연이 목까지 살아야지. 동수 형 목까지, 수연이 목까지. 우리가 살아남아야 그게 의미가 있는 거야. 그때 한국인 선교사님 한 분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어떻게 소문을 듣고 오셨는지. 50대 정도 되신 분이었는데 따뜻한 눈을 가진 분이셨습니다. 한국에 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은지가 또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태일이도 울었습니다. 선교사님은 우리를 안전가옥으로 옮겨주셨습니다. 거기서 한국행 루트를 준비하는 동안 선교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기다리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를 기다리는 나라. 그게 정말 있는 걸까? 진짜 우리를 받아줄까? 반신반의했지만 가야 했습니다. 수연이 목까지, 동수 형 목까지. 우리 셋은 반드시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한국에 가려면 중국에서 바로 갈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국에서 한국으로 직접 가는 건 비행기뿐인데 여권도 없고 신분도 없는 우리가 비행기를 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돌아가야 합니다. 중국을 가로질러 남쪽으로 라오스를 지나 태국까지. 태국에 한국 대사관이 있으니까요. 수천 킬로미터 길입니다. 선교사님이 연결해 주신 브로커를 따라 중국 남부로 이동하는 데만 2주가 걸렸습니다. 기차도 타고 버스도 타고 걷기도 하고. 기차를 탈 때가 제일 무서웠습니다. 공안이 신분증 검사를 하거든요. 브로커가 구해준 가짜 신분증을 들고 있었는데 손이 떨려서 신분증이 바들바들 흔들렸습니다. 은지가 제 손을 잡고 웃어 자연스럽게 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웃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웃음이었는지 울상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중국 남부 국경 도시에서 라오스로 넘어가는 건 또 다른 모험이었습니다. 밤에 산길을 타야 했습니다. 브로커가 앞에서 걷고 우리 셋이 뒤따르고. 산이라고 해봐야 한국의 뒷산 같은 게 아닙니다. 열대 밀림이었습니다. 풀이 사람 키보다 높고 벌레가 사방에서 달려들고 뱀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그런 곳. 라오스 밀림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브로커가 GPS 같은 게 있었던 것도 아니고 별을 보고 방향을 잡다가 구름이 끼면서 길을 놓친 겁니다. 사흘을 헤맸습니다. 물은 계곡에서 퍼다 마시고 먹을 건 브로커가 가져온 쌀주먹밥이 전부였는데 이틀째에 다 떨어졌습니다. 셋째 날 은지가 쓰러졌습니다. 열이 났습니다. 이마를 짚어보니 불덩이였습니다. 열대지방 모기한테 물려서 무슨 병이 온 것 같았습니다. 은지가 말했습니다. 나 놔두고 가. 나 때문에 다 같이 죽을 순 없잖아.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런 소리 다시 하면 나도 여기서 안 간다. 은지가 힘없이 웃었습니다. 바보. 저는 은지를 업었습니다. 탁구 선수 출신이라 체력은 있다고 생각했는데 석 달간 제대로 못 먹은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무릎이 꺾이고 허리가 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태일이가 옆에서 부축해주며 말했습니다. 형, 교대하자. 아니, 내가 한다. 형, 같이 하는 거야. 결국 태일이와 번갈아 은지를 업고 걸었습니다. 그렇게 사흘을 헤매다 기적처럼 마을을 만났습니다. 라오스 시골 마을.
말도 안 통하고 돈도 없었는데 마을 할아버지 한 분이 우리를 보더니 집으로 데려가 밥을 주셨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도와주는 건 국적이나 말이 달라도 가능한 거구나. 그때 그걸 배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아직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국경이 달라도 말이 달라도. 은지는 마을에서 하루 쉬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약도 없이 정신력으로 버틴 겁니다. 은지가 일어서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동수 형이 우리 지켜주고 있나 봐. 저도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라오스에서 태국 국경까지 다시 일주일. 태국 국경을 넘는 순간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태국 경찰에 잡혀도 괜찮아. 북송 안 해. 그 말을 듣고 우리 셋은 주저앉았습니다. 북송을 안 한다.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 큰 안도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방콕까지 가는데 또 며칠이 걸렸습니다. 방콕에 도착해서 한국 대사관을 찾아갔습니다. 대사관 정문이 보이는 순간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태극기. 그걸 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대사관 안으로 들어가 직원분에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북한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되고 싶습니다. 직원분이 잠깐 놀라더니 이내 미소를 지으시며 말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래 기다리셨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셋이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은지가 울고 태일이가 울고 저도 울었습니다. 대사관 로비에서 3명의 어른이 아이처럼 펑펑 울었습니다. 태일이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동수 형, 수연아, 우리 여기 왔어. 우리가 왔어. 동수 형이 들었을까요? 수연이가 들었을까요? 우리 5이 함께 왔어야 했는데. 셋만 왔습니다. 기쁜 건지 슬픈 건지 그 감정을 뭐라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쁘면서 미안하고 살아남아서 감사하면서도 남겨진 사람들 생각에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에 올랐을 때 은지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준혁아, 우리 잘 살자. 동수 형 목까지 수연이 목까지. 우리가 잘 살아야 형이랑 수연이한테 미안하지 않은 거야. 창밖으로 구름이 보였습니다. 한국으로 가는 구름.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눈을 감았습니다. 형, 수연아, 기다려. 우리가 살아서 증명할게.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저는 바닥에 입을 맞출 뻔했습니다. 대한민국. 그 4글자가 발밑 타일에 쓰여 있는 것도 아닌데 공기가 달랐습니다. 자유로운 공기라는 게 진짜 있구나. 숨을 깊이 들이마셨는데 가슴이 뻥 뚫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옆에서 은지가 제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준혁아, 여기가 한국이래. 태일이는 공항 로비를 두리번거리다가 형, 이 건물이 공항이야? 왕궁 아니야? 하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하나원에서 석 달간 적응 교육을 받았습니다. 하나원이라는 건 탈북민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입니다. 거기서 처음으로 스마트폰을 써봤습니다. 인터넷이라는 걸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중국 대회 때 한국 선수한테 잠깐 봤던 그 화면 속 세상을 이제 제 손으로 만질 수 있었습니다. 은지는 스마트폰으로 제일 먼저 뭘 했는지 아십니까? 북한 위성 사진을 찾아봤습니다. 평양을 찾고 자기 집 근처를 찾고 한참을 화면을 들여다보다가 조용히 울었습니다. 하나원 수료식 날 드디어 바깥 세상으로 나왔습니다. 정부에서 임대 아파트를 배정해줬는데 생전 처음 보는 아파트였습니다. 수세식 화장실, 온수가 나오는 샤워기, 에어컨.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한 것들이었습니다. 은지가 온수 틀어놓고 10분 동안 손만 담그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물이 이렇게 그냥 나온다니. 그 모습을 보면서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진짜 무너진 건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앞에 작은 편의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편의점이라고 하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겠지요. 너무 흔하니까요. 집 앞에도 있고 회사 앞에도 있고 어딜 가나 있는 그런 곳. 하지만 저한테 그 편의점은 달랐습니다. 유리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딩동 하는 소리가 나더군요.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풍경에 저는 멈춰 섰습니다. 선반마다 빼곡하게 들어찬 물건들. 삼각김밥, 컵라면, 도시락, 빵, 과자.
한쪽 벽면 전체가 음료수 냉장고였는데 문을 열자 우유, 주스, 물, 커피가 줄줄이 서 있었습니다. 반대쪽에는 아이스크림이, 그 옆에는 사탕이, 또 그 옆에는 초콜릿이. 이 작은 가게 안에 먹을 것이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저는 냉장고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편의점 바닥에 주저앉아서 30살 먹은 남자가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왜 울었는지 아십니까? 수연이 생각이 난 겁니다. 수연이가 중국에서 잡혀간 이유가 뭐였습니까? 먹을 것을 구하러 나갔다가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푼돈이라도 벌어 밥을 사 먹으려고 나갔다가 잡혀간 겁니다. 22살짜리 아이가 밥 한 끼 때문에 다시 그 지옥으로 끌려간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 작은 가게에 1,000원짜리 삼각김밥이 수십 개씩 쌓여 있었습니다. 아무나 와서 돈만 내면 살 수 있는, 아무도 잡아가지 않는, 그냥 당연하게 있는 것들. 수연아, 내가 이걸 봤으면, 내가 이 삼각김밥을 봤으면, 너는 이런 걸 먹어본 적도 없잖아. 동수 형 생각도 났습니다. 형이 꿈꾸던 세상이 이런 거였습니다. 우리가 지면 죽는 탁구가 아니라 자유롭게 사는 것. 먹고 싶은 건 먹고, 가고 싶은 데 가고, 말하고 싶은 건 말하는 것. 형이 이걸 봤으면 뭐라고 했을까? 야, 준혁아, 이거 다 먹어도 되는 거냐? 형이라면 그렇게 말하면서 웃었겠지요. 편의점 알바생이 놀라서 다가왔습니다. 2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젊은 친구였는데 어른이 바닥에 앉아 오니까 당황했겠지요. 손님, 괜찮으세요? 저는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친구는 어쩔 줄 몰라 하더니 물 한 병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여기요, 드세요. 그 작은 친절이 또 울음을 터뜨리게 했습니다. 은지가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제가 바닥에 앉아 우는 걸 보고 아무 말 없이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선반에서 삼각김밥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비닐을 뜯고 반을 갈라 제 손에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준혁아, 우리 살았다. 그 삼각김밥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참치 마요네즈. 그게 무슨 맛인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이었습니다. 눈물이 김밥 위로 뚝뚝 떨어졌는데 짠맛이 났는지 은지가 이것간이 좀 세다 하고 웃었습니다. 울다가 웃었습니다. 둘 다 울면서 웃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다시 편의점에 갔습니다. 삼각김밥 3개를 샀습니다. 하나는 제 것, 하나는 동수 형 것, 하나는 수연이 것. 편의점 앞 벤치에 앉아 3개를 나란히 놓고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형, 수연아, 우리가 여기 왔어. 형이 보고 싶었던 세상이야. 삼각김밥이라는 거야. 1,000원이면 살 수 있어. 형도 먹어봐. 수연아, 너도. 바람이 불어서 빈 봉지가 날아갔습니다. 그걸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형은 지금 어디 있을까? 수연이는 괜찮을까? 살아있기는 한 걸까? 그 뒤로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다시 라켓을 잡았습니다. 탈북민 체육 동호회에서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아이들이 공을 칠 때마다 동수 형이 생각납니다. 형이 후배들한테 배금 나눠주던 모습, 다친 후배 밤새 간호하던 모습. 저도 형처럼 하고 싶습니다. 태일이는 물류회사에 취직했습니다. 형, 나 이제 삽 안 쥐어도 돼 하면서 웃던 얼굴이 참 좋았습니다. 예전에 분위기 메이커였던 태일이가 다시 웃게 된 겁니다. 은지와 저는 결혼했습니다. 작은 교회에서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는데 빈자리가 2개 있었습니다. 동수 형 자리와 수연이 자리. 아무도 앉지 않은 그 의자 위에 꽃을 한 송이씩 올려놓았습니다.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말투가 달라서 놀림을 받기도 했고 탈북자라는 시선이 따라다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건 두만강 위에서 느꼈던 공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다는 것, 먹고 싶은 걸 먹을 수 있다는 것,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다는 것.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매일 누리시는 거라 모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정말 소중한 겁니다. 요즘 가끔 편의점에 가면 그때 그날이 생각납니다.
삼각김밥을 집어들 때마다 수연이 얼굴이 떠오릅니다. 우유를 살 때마다 동수 형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늘 세 개를 삽니다. 하나는 내 것, 하나는 형 것, 하나는 수연이 것. 여러분, 저는 통일이 되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동수 형을 찾는 겁니다. 형이 살아있다면 형을 데리고 편의점에 가겠습니다. 삼각김밥을 사주겠습니다. 형, 이게 자유야 하고 말해주겠습니다. 그리고 5명이서 다시 한번 탁구를 치고 싶습니다. 이기든 지든 상관없이 웃으면서. 한국 선수들처럼. 지고도 웃으면서. 그게 제 꿈입니다. 우리 세대의 통일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북녘에는 아직 수연이 같은 아이들이, 동수 형 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삼각김밥 하나 못 먹어본 사람들이. 편의점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저 너머에 있는 우리 가족들을 한 번이라도 떠올려 주시는 계기가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